안녕하세요. 정광석입니다. 자, 이번 영상부터는 유전과 진화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Genetics하고 Evolutionary Biology 줄여서 GE라는 코드를 달았고, GE 첫 번째 스토리로 맨델의 유전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자, 유전 진화학은 특히 미생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변이를 보이고 그 변이를 일으킨 놈이 어떻게 살아남아서 다음 세대에서 이전하고 다른 형태로 변해가는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기본된 내용이니까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맨델 유전 법칙을 5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 건데, 우선 유전이란 게 어떤 개념인지, 그 다음에 유전자란 게 무엇인지, 유전과 유전자, 그 다음에 분리법칙, 독립법칙, 독립유전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개념들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맨델의 유전 법칙이 항상 적용되는지, 예외란 게 혹시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유전이란 무엇인가 되어 있습니다. 유전이라고 하는 거, inheritance라고 하는데, 유전이란 부모의 형질, trait라고 하는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현상입니다. 형질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형질은 눈에 보이는 특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보통 키나 또 뭐 있습니까? 피부색 같이 엄마 아버지한테서부터 물려받는 것들. 체중 같은 경우는 형질이 될 수 있을까? 체중 자체는 형질이 될 수는 없어요. 다만 살이 잘 찌는 체질이냐, 뭐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이냐, 뭐 이런 것들은 물려받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체중은 굉장히 마른 사람도 많이 드시다 보면 언젠가 살이 찌겠죠. 체중 자체는 형질이 될 수가 없다. 또 뭐 있을까? 눈 색깔이 있겠, 눈동자 색깔이 있겠죠. 뭐 이런 등등 겉으로 봤을 때 잘 보이는 특징. 겉으로 봤을 때라서 꼭 표면에 보이는 것만 뜻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몸 안에 내장도 물론 여러 가지 형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부모로부터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 이런 것들을 유전이라고 합니다. 자, 과거에는 그냥 자식이 부모를 닮았구나 정도만 인식을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생물의 모든 형질이라고 하는 것들은 개체, 그 어떤 생물,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나 엄마나 각각 개체를 구성하는 세포가 어떤 단백질을 만드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피부색이 결정되려면 피부의 색깔을 결정하는 색소 단백질을 얼마만큼 많이 만들어내느냐, 어떤 색소 단백질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더라. 색소 단백질이라고 했죠. 단백질을 만들어내. 단백질은 어떻게 만드느냐? 그 세포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인 DNA, 그러니까 DNA 속에 유전자 포함되어 있는데, DNA라고 하는 이 유전자 물질들이 단백질을 이런 걸 만들어라고 지시를 하게 되고, 그 단백질이 많이 만들어지면 피부색이 어두워지고, 단백질이 적게 만들어지면 피부색이 창백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손에게 유전자를 물려줌으로써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서 나타나게 되더라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자, 유전학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레고르 맨델이라고 하는 할아버지, 오른쪽 분 요 분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수도사였고 과학자. 자, 이게 조금 이제 진화생물학 같은 데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수도사가 참 할 일이 별로 없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수도사는 말 그대로 수도원에서 본인들의 어떤 그 심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계속 갈고 닦아서 신앙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이런 분들이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혹시 찾아오신 손님들한테 이제 신앙을 전파하고 이런 것들 외에는 이제 좀 일손이 좀 남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연차가 오래 쌓이고 경험 많으신 분들은 조금 일이 적다 보니 다른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죠. 맨델 할아버지가 콩 키우는 걸 하다가 보니 콩을 키우려는데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볼까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다 보니까 주름진 콩이 나오고 동그란 콩이 나오고 노란 게 나오고 녹색이 나오고 이래 이제 희한하다 이래 돼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맨델 할아버지가 유전학의 선구자가 되어버린 그런
좀 우스갯소리를 그렇게들 많이 표현합니다만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오랫동안 관찰해서 나온 결과로 이제 만들어낸 법칙이 두 가지인 거예요. 아까 잠깐 목차에서 봤던 분리의 법칙하고 독립유전의 법칙이라 부르는 이 두 가지.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다음 넘어갑시다. 그래서 유전이란 결국 엄마 아버지한테서부터 형질이 자손한테 내려가는 건데 형질이 내려가는 게 피부를 따가 아이한테 주는 게 아니고 엄마 아버지 가지고 있는 그 세포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가 아이한테 전달되고 아이의 몸속에서 이 유전자가 발현하면 그 아이의 피부색이나 여러 가지 형질이 엄마 아버지하고 비슷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그것을 우리가 유전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유전자라는 게 그 유전의 주범인데 유전을 일으키는 핵심 물질인데 이 유전자가 뭔지를 정확하게 개념을 잡읍시다. 정의는 부모로부터 자손에게 물려주는 형질, 그 형질을 결정하는 DNA의 특정 부위라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좀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 일단 오른쪽 밑에 그림을 먼저 예를 그려볼게요. 우리 이제 생화학하고 분자생물학에서 다루는 내용인데 DNA 이렇게 굉장히 긴 이중나선 구조의 DNA 가닥이 있어요. 정말 길어요. 진짜 길어요. 그 DNA가 안에 이제 확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제가 이제 생화학 때 설명한 내용입니다. 인산과 당류, 리보스라고 하는 DNA의 디옥시리보스겠죠. 당이 있고 그 다음에 염기가 하나가 있고요. 이것을 우리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른다 했습니다.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또 다음 게 오고 이렇게 당하고 다음에 인산, 그다음에 또 당하고 다음번 인산 사이에 계속 연결이 되면 지금 보시는 이런 하나의 가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가닥이 정말 긴데요. 그 가닥 속에 이 염기들이 서로 다른 것들이 계속 DNA는 A, T, G, C 4개 중에 하나가 오는데 첫 번째 염기는 A가 오고 두 번째 뉴클레오타이드에서 T가 오고 세 번째는 G가 오고 네 번째 또 G가 오고 그 다음에 또 C가 오고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DNA 염기 서열이라 불러주는 겁니다. 진짜 긴 염기 서열이 쫙 이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서 이만큼의 염기가 뭐 이를테면 100개가 있다 칩시다. 100개의 염기서열이 알고 보니까 여기 보시면 눈동자에 색을 지정하더라. 그리고 좀 쭉 건너뛰어 그 다음에 한 250개 정도 염기서열이 위에 보시는 피부색을 머리카락 색을 결정하더라. 이런 걸 이제 사람들이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전자라고 하는 거는 결국 긴 DNA 서열 중에서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긴 DNA 사슬의 일부이고 DNA 긴 가닥 중에 특정 부위에서 사람의 특정한 형질을 결정짓는 이런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설계도 원본이 들어있는 그 영역을 쪼각쪼각 나는 그 영역들을 우리가 유전자, gene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전자는 DNA 일부고요. 유전자는 DNA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긴 DNA가 있고 그 중에서 구간마다 특정 형질을 결정하는 그런 유전자들이 존재한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의 DNA 사슬 중에 어떤 부분은 머리카락 색깔, 어떤 부분은 또는 이렇게 결정한다 돼 있고 이 해당 유전자, 이건 이제 제가 세포생물학 영상에 설명하는 건데 해당 유전자에서 특정 유전자가 미안합니다. DNA 중에 해당 유전자 어떤 지인에서 지인이 이제 발현해야 한다면 그 유전자에 대응하는 메신저 RNA, mRNA가 만들어져 나옵니다. 그걸 우리는 트랜스크립션, 전사라고 표현하고요. 이 전사된 mRNA가 단백질을 만들게 되면 비로소 유전자가 단백질을 만들어서 그 단백질이 일을 해가지고 형질이 나타난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십시오. 여기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건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MB3 영상을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대립유전자란 뭐냐? 우리가 여러분들 이게 좀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이야 워낙에 클라우드 서비스가 많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갖고 찍어놓은 사진이 이제 아이폰 쓰시면 아이클라우드에 올라갈 거고 구글 같은 거 안드로이드 폰을 쓰시면 혹시 구글 드라이브 쓰시면 구글 드라이브에 백업이 될 거 이렇게 될 겁니다. 기계 장치 속에 사진 파일이 남아 있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클라우드 서버에 사진이 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진은 총 몇 개가 있는 셈이죠? 하나의 사진인데
폰하고 드라이브에 클라우드에 이제 두 군데 양쪽에 서로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한쪽이 문제가 되더라도 다른 쪽에서 데이터를 받아와 가지고 쓰면 복구가 가능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백업이라고 하죠. 백업. 여러분들이 유전자도 백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포 속에 보면은 우리 이제 여기 적힌 이 대리 유전자가 그런 개념인데, 자, 염색체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하고 대리 유전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색체라고 하는 크로모솜이라고 이게 뭐냐면, 학생들이 염색체하고 DNA하고 서로 다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놈이에요. 세포가 그냥 평소에 살아갈 때에는 핵 속에 핵산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핵산을 끄집어내서 살펴보면은 굉장히 긴 DNA가 핵 속에 풀어진 상태로 있어요. 풀어져 있는 이유는 뭘까? 그때그때마다 DNA 일부분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 일부분에서 mRNA를 만들어내고, 또 여기서 또 mRNA를 만들어내고, 여기서 또 mRNA를 이렇게 계속 만들어내야 하니까 DNA를 완전 꽁꽁 똥똥 싸매놓으면은 이런 작업을 못해요. 그래서 핵 속에 DNA가 풀어져 있는 채로 꼭 이렇게 예를 들어 볼까? 저 시장에서 파는 파래, 대야에 담겨있는 파래를 쭉 끄집어내면은 파래가 막 뭉탱이로 끌려 나옵니다. 근데 파래 가닥 하나씩 풀 수 있어요. 이런 것처럼 핵 속에 DNA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세포가 분열을 해갖고 두 개의 딸 세포를 만들어야 한다 칩시다. 핵 안에 있는 물질도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어서 양쪽에 보내줘야 합니다. 근데 이 핵 속에 들어있는 핵산이라는 물질이 이를테면 양을 뭐 단위는 모르겠고 일단 양을 100이라고 쳤을 때 100을 50으로 나눠주면은 이 딸 세포는 분열하기 이전에 이 모세포하고 같은 세포일까 다른 세포일까? 달라요. 100이라고 하는 핵산 물질을 갖고 있었으면은 딸 세포한테도 100씩 나눠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세포 분열 들어갈 때는 핵산 물질 100을 200으로 두 배로 불린 다음에 100으로 나누어서 각각 이렇게 딸세포한테 전달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딸세포하고 모세포가 같은 세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기서 문제가 와요. 아까 파래 예를 들었죠? 대야 속의 파래를 대충 한 움큼 잡아갖고 이쪽에 주고 한 움큼 잡아 저쪽에 주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 양쪽으로 나눠진 이 핵산 물질이 정확하게 두 개를 불려놓은 걸 정확하게 100으로 나눠서 줬다고 이렇게 보장할 수 있을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면은 지울게요. 지우고 다시 그릴게요. DNA가 이렇게 길게 있으면은 이 DNA를 일단 두 배로 불려요. 두 배로 불린 다음에 떼내고요. 떼내고 이놈들을 이 DNA 가닥 두 개를 아주 여러 차례 수백 차례 베베 꼬아가지고 진짜 압축시켜서 패킹합니다. 슈퍼코일이라고 부르는 방식인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염색체입니다. 그럼 염색체는 언제 만들어질까? 언제 나타날까요? 예, 세포 분열할 때만 잠깐 나타납니다. 이유는 풀어져 있는 DNA를 대충 이렇게 나눠갖고 갖다 분열할 때 이렇게 양쪽으로 보내면은 잘못 보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세포 속에 핵이 있고 핵이 일단 터집니다. 핵 주머니가 터지고 안에는 핵산 물질이 노출되는데 노출되는 이 세포질이라는 환경 속에는 단백질이나 핵산 같은 물질들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다수 포함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걔들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건 아니고 특정 주머니 속에 모여 있는데 혹시라도 이런 주머니 속에 들은 이 효소하고 DNA하고 만나는 순간 DNA 다 절단납니다. 진짜 막 절단이 돼요. 그러면 DNA 망가지겠죠?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DNA 가닥들을 최대한 꼬아가지고 압축해서 박스에 딱 담아 넣듯이 택배 박스에 포장해 담아 넣듯이 DNA들을 압축시켜서 묶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염색체인 겁니다. 자, 이게 염색체 개념이고요.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을 이제 조합할게요. 우리 몸속에는 혹시라도 한쪽 DNA가 망가지면 다른 쪽을 보고 쓸 수 있게끔 유전자가 두 벌이 들어 있습니다. 그걸 서로 간에 대립 유전자라고 부르고요. 이 두 벌의 유전자가 이제 패킹이 되면은 염색체가 두 개가 만들어져요. 한 벌의 DNA에서 염색체 한 개를 만들어내고
또 옆에 있는 또 다른 한 벌에서 또 염색체 하나를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염색체는 두 벌이 존재한다. 그걸 우리는 대립 유전자라고 부르고, 염색체도 항상 같은 염색체가 두 개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한테 백업이 되는 거니까. 진핵 생물은 특정 형질을 결정한 유전자를 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백업 형태 쌍으로 가지고 있고, 이를 대립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자, 하나의 형질은 거의 대부분 우성, 열성으로 나뉠 수 있다. 이 개념 이제 좀 더 설명드릴 거고, 이걸 하나 더 설명해야 하네요. 그래서 DNA가 두 가닥이 서로가 서로한테 백업이 되게끔 두 벌을 가지고 있고요. 이 두 벌이 세포 분열할 때 꽁꽁 싸매지면은 염색체가 각각 하나씩 만들어지겠죠? 이 염색체를 흩어지지 말라고 여기 보시는 그 동원체라고 하는 센트로미어라고 하는 이런 걸 해서 염색체 두 개를 붙여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 가닥이 염색체, 요거 한 가닥이 염색체고, 이 두 개가 서로 같은 놈이라. 그런데 자, 여기서 백업의 개념을 조금 다르게 이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백업이라고 부르면 뭐예요? 하나하고 똑같은 거를 다른 곳에 보관하는 겁니다. 그죠? 요 놈하고 요 동글뱅이 요거하고 완전히 일치해야 해요. 요게 백업입니다. 그런데 유전자에서의 이 대립 유전자는 100% 백업의 개념은 또 아니에요. 사실 백업은 DNA 이중나선 구조에서 이 한 가닥이 다른 가닥한테 백업이 돼서 이렇게 개념이 들어갈 때 좀 더 정확한데, 요거는 좀 여기서 다룰 내용은 아니고 좀 다음에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대립 유전자에서는 일단 두 개가 서로 백업은 맞아요. 맞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위치에 눈의, 여기 보시면 여기 머리카락 색깔이라 되죠. 헤어 컬러로 되어 있죠. 머리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이 긴 DNA 가닥 속에 이쯤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시다. 여기에는 눈동자의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이쯤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뭘 이야기할 거냐면요. 원래 백업의 개념이라면 여기에 있는 DNA 유전자하고 여기 있는 유전자 완전히 동일하고, 그래서 무조건 이 위치에 있는 유전자는 검정색 혹은 갈색 혹은 하여튼 무슨 다른 색깔의 단백질을 계속 만들어낼 수밖에 없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완벽한 백업은 아니고요. 다만 머리카락 색깔 결정하는 단백질을 이 위치에 있는 유전자에서 만드는데, 왼쪽에 있는 이 유전자는 검정색을 만들고 오른쪽에는 검정색 단백질을 못 만드는 유전자인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눈 색깔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얘는 짙은 갈색의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인데, 똑같이 눈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이긴 하지만 왼쪽에 있는 이 건너편에 있는 대립 유전자는 아예 색소를 만드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유전자가 있기도 해요. 즉 대립 유전자는 같은 위치에 눈 색깔, 머리카락 색깔, 피부 색깔 등등 특정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쌍으로 서로 위치는 같은 위치에 쌍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기능적으로는 하나는 색깔을 잘 만들어낼 수 있고 하나는 색깔을 못 만드는 유전자일 수도 있다. 혹은 같은 위치에 이놈도 색깔을 잘 만들어낼 수 있고 요놈도 색깔을 잘 만들어낸 유전자일 수도 있고, 또 둘 다 색깔을 못 만들어내는 눈동자 색깔 결정 유전자일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용어로 표현하면 우성과 열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우성이란 적혀있듯이 도미넌트고 열성은 리세시브인데, 우리가 책 같은 데서 읽다가 우성과 열성을 좋은 거 나쁜 거로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성과 열성은 좋고 나쁨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의 형질이 있을 때, 눈동자 색깔이라는 게 있을 때, 이 색깔을 결정하는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옆에 있는, 그러니까 이 밑에 보신 여기에서 갈색을 갈색을 만드는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있다 칩시다. 똑같이 눈동자 색깔 결정하는 단백질, 여기서 뭔가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있어. 이 단백질이 만들어져 나왔는데 여기 왼쪽에서 만들어진 이 단백질 때문에 이 단백질 제대로 힘을 못 쓰는 경우가 생겨요. 우리 생화학 영상에서 설명드린 여러 가지
conformational change가 발생하는 바람에 이 단백질 때문에 갈색 단백질 때문에 건너편 대립유전자가 만드는 이 단백질은 기능을 못하게 되면은 얘는 결국 작동 못하는 거죠. 결국 눈동자 색깔을 결정하지 못하게 돼요. 기여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단백질이 우성이다. 무엇에 대해서? 건너편 대립유전자가 만드는 이 단백질에 대해서 우성이 되는 거고, 이 대립유전자가 만든 단백질은 기능을 못하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얘가 열성이 되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도미넌트 하느냐? 이 왼쪽 단백질이 오른쪽 얘에 대해서 도미넌트 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런 개념이 바로 우열의 관계고, 대립유전자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대립유전자는 양쪽 모두 우성이 될 수도 있고, 우성, 열성 하나씩 가질 수도 있고, 열성만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이렇게 같은 우성, 열성, 열성 이렇게 되는 거를 같은 것들끼리 서로 쌍으로 있는 것을 우리가 호모라고 부르고요. 서로 다른 것이 우열이 서로 섞여 있는 것을 헤테로라고 이렇게 불러줍니다. 자, 우성과 열성이 함께 있으면 우성 형질이 나타나며 이는 열성 유전자가 단백질을 만들지 못하거나 만들어도 양이 적거나 많이 만들어도 단백질 기능이 약하거나 우성 유전자 혹은 다른 환경균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졌지만 기능을 제대로 못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경우 때문에 열성이라고 우리가 표현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개념 중요합니다. 꼭 좀 담아두시고 잘 모르겠으면은 다시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자, 이제 멘델 법칙의 첫 번째 거, 분리의 법칙입니다. 예전에 이제 교과서에 보시면은 한 20, 30년 전 교과서에는 방금 말씀드린 우성과 열성도 멘델의 법칙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왔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기본 개념으로 가버렸고, 이제 멘델의 법칙에서는 분리의 법칙하고 독립의 법칙 두 가지를 주로 많이 다룹니다. 분리의 법칙 뭐냐? 한 쌍의 대립 형질은 생식세포 형성 시에 분리돼 가지고 각각의 생식세포로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오른쪽 그림 잠깐 볼게요. 어떤 세포 속에 염색체가 쌍으로 이렇게 세 벌의 쌍이 있습니다. 염색체가 있습니다. 이 염색체가 내려갈 때 요거 통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요거 둘 중에 한 개가 이렇게 내려가고 요거 둘 중에 이게 내려가고 뭐 요거 둘 중에 요게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염색체가 분리돼 가지고 정자나 난자로 들어갈 수 있다. 요것을 우리가 분리의 법칙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볼까요? 염색체가 서로 이제 세트로 한 쌍이 있는데 이 염색체는 갈색, 여기 이제 갈색 눈이고요. 눈동자 색깔 갈색으로 만드는 유전자가 들어있고 여기에 눈 색깔 결정한 유전자이긴 한데 여기서는 이것도 갈색이라 칩시다. 우성 두 개가 있다 쳐요. 그 다음에 엄마 쪽에서도 같은 염색체 같은 위치에 보시면은 갈색이고 여기에는 색깔을 잘 지정 못하는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칩시다. 아버지가 이쪽이 아버지고요. 이쪽이 엄마라 치면 아버지가 정자를 만들어낼 때 아버지의 정세포가 분열해가지고 정자가 만들어질 때 염색체 두 개를 통으로 다 내려보내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한 개를 내려보내요. 정자가 한 3억 개 만들어집니다. 3억 개 중에서 이에는 어떤 세포, 그러니까 어떤 정모세포 분열하고 정자세포 4개가 만들어지는데 그 과정 중에 1번 정자는 어떤 정모세포 분열에서 내려올 때 왼쪽 유전자를 받았고 왼쪽 염색체를 받았고 2번 정자는 왼쪽 걸 받았고 3번 정자는 오른쪽 걸 받았고 4번은 또 왼쪽 거 받았고 이래 되면 어떻게 될까? 이 정자가 엄마의 난자와 결합하면은 갈색 눈의 유전자가 이제 엄마의 난자로 들어가고 자손은 갈색 눈을 가질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이것도 갈색을 받았으니까 얘도 갈색 눈을 가진 애가 태어날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얘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이것도 갈색이네. 그래서 얘도 갈색, 얘도 갈색. 다 아버지한테서 갈색 눈을 가진 유전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염색체를 분리해서 받았습니다. 근데 엄마의 경우는 어떨까? 엄마가 난자를 만들어낼 때 난자는 한 번에 한 개밖에 못 만들어요. 어떤 남모세포가 분열하고 난자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 난자 속에 들어간 염색체가 이거나 둘 중에 한 개가 내려간 거야. 만약에 갈색 눈을 가지게 만든 이 유전자를 담은 이 염색체가 난자 속으로 들어갔으면
이 난자하고 아버지 정자가 만나면 그 아이는 갈색 눈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죠? 갈색이 만났으니까. 다음, 혹시라도 엄마가 갖고 있는 염색체 속에 색깔 지정을 못하는 눈동자 염색체가 난자로 들어갔고, 이 난자가 얘하고 이 정자가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 갈색하고 무색이 서로 만났어요. 근데 갈색이 무색한테 우성이라. 그러면 이 아이는 갈색 눈동자를 갖고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양쪽 염색체가 각각 한 개씩 내려가기 때문에 부모대의 형질의 한쪽 특성이 분리돼서 전달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분리의 법칙이라고 불러줍니다. 둥근 형질과 주름진 형질의 완두콩, 요게 이제 맨델 할베가 했던 이야기인데요. 둥글게 만드는, 둥글다는 걸 우리가 라운드라고 하죠. 그래서 라운드를 하는데, 둥글게 만드는 인자를 대문자 R이라 표현하고, 주름지게 만드는 인자를 소문자 R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봅시다.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한쪽의 완두콩,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다. 뭡니까? 암수로 나뉘어 있을 때, 수컷 쪽에서 R, 둥글게 만드는 인자를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암컷 쪽에서는, 이게 이쪽 써야겠구나. 이렇게 쓰고, 네. 그 다음에, 암컷 쪽에서 내려온 염색체는 큰 거하고 작은 거하고 이렇게 하나씩 갖고 있는 이렇게 둘이를 서로 접을 붙였다면 거기서 완두콩이 와장창창 만들어질 건데요. 그 완두콩들 보면은 이렇게 큰 R끼리 만난 놈들도 만들어지고 큰 거 작은 거 만난 애들끼리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난 애들도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난 애들도 만들어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각 유전 인자가 염색체의 대립으로 있고 대립된 유전 인자의 둘 중에 한 개를 자손한테 내려보내주는 것. 이게 분리해서 내려보내준다. 그래갖고 그게 자손대에서 조합이 되면 이런 구성이 된다. 이런 내용들이 바로 분리의 법칙의 개념입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염색체가 총 46개가 있고요. 대립유전자 개념을 적용하면은 결국 23쌍의 염색체가 존재하는 셈입니다. 그 중에서 남자, 여자를 결정하는 XY 염색체를 제외하면 22쌍이 되는 거고요. 22쌍의 염색체 중에서 1번 정자한테는 왼쪽 염색체 내려가고 2번 정자한테 오른쪽 염색체 내려가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분리돼 가지고 엄마 아버지의 유전자가 자식한테 내려가고 자식은 그 각 유전자를 내려받아갖고 조합해서 아이가 되는 이런 형태로 간다. 이게 분리의 법칙의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 독립의 법칙입니다. Law of Independent Assortment라 되어 있는데 독립 법칙은 간단해요. 자, 여러분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저라고 하는 이 정광석의 사람의 형질은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피부색, 눈동자색, 머리카락색 말고도 정말 다양한 형질들이 존재하겠죠. 그죠? 이 형질들이 다 따로따로 내려간다는 뜻이야. 무슨 뜻이냐면 하나의 염색체가 오른쪽 그림 봅시다. 완두콩이 있는데요. 노란색 완두콩하고 녹색 완두콩 색깔로 치면은 노란색과 녹색 두 가지로 형질이 나뉘고 형태로 치면 뭡니까? 둥근 거하고 주름진 거 둘로 나뉘어 있어요. 노란색을 결정한 이 색깔 결정한 인자가 이제 어느 염색체 어딘가 있을 거고 형태를 결정한 인자가 또 다른 어느 염색체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뜻이죠. 이것을 지금 노란색이 녹색에 비해서 우성이기 때문에 이 색깔 결정한 인자를 우리가 Y라고 표현하고 형태를 결정한 인자를 아까 방금 앞에서 봤던 R이라고 표현합시다. 그래서 옐로우 대문자 옐로우 Y가 있으면 이 인자를 내려받은 애는 노란색이 되고 소문자 Y를 내려받은 애는 녹색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대문자 R이면 둥근 거, 소문자 R이면 주름진 거예요. 그래서 자 순종입니다. 노란색 결정하는 대문자 Y 2개 갖고 있고 대문자 R 2개 갖고 있는 이 순종의 완두콩하고
노란색을 결정짓지 못하는 소문자 Y를 두 개 갖고 있고 주름진 거 소문자 R 두 개 갖고 있는 이 완두콩을 서로 접을 붙여갖고 세 개를 만들면 분리의 법칙이 적용되면서 Y, 그다음에 라지알 스몰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아시겠죠? 요게 나오는데 이게 요거한테 우성이기 때문에 색깔은 노란색 표시되어 있고요. 대문자 R 둥글다는 이 인자가 소문자 주름진 인자의 우성이기 때문에 이 주름진 게 발현은 안 돼갖고 역시 형태는 동그랗게 나옵니다. 요 놈하고 똑같이 Y 소문자 Y 그다음에 대문자 R 소문자 이렇게 두 개를 접붙여 갖고 다시 완두콩의 다음 자손을 만드는 뭔 짓을 하느냐 이래 되는 겁니다. Y는 Y대로 R은 R대로 따로따로 내려간다고. Y, R, 그 다음에 소문자 Y, 대문자 R, 그 다음에 대문자 Y, 소문자 R, 소문자 Y, 소문자 R 이렇게 따로따로 조합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조합을 해보면은 총 16가지의 조합이 나오고요. 이제 겉으로 보이는 것만 살려보면은 9대, 3대, 3대, 1의 형태로 분리가 이제 나뉘어 나옵니다. 그래서 분리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유전인자가 2개 이상일 때는 2개 각각의 유전인자가 따로따로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것. 그게 바로 독립의 법칙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보셔야 할 게 그게 적용 안 되는 예외 상황들이 좀 여러 개가 나와요. 우선 좀 전에 맨델 할아버지가 완두콩을 갖고 실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한 결과를 볼 수 있었는데 완두콩 아닌 딴 거 했으면 아마 시급했을 거라고 합니다. 불완전 우성이라는 게 있어요. 뭐 금오첨, 붓꽃 이런 것들인데 색깔이 봐요. 이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빨간색하고 흰색의 금오초가 있습니다. 예쁜 꽃인데요. 꽃의 색깔 결정하는 유전인자를 대문자 R이 있으면 이게 우성이라서 이게 빨간색 만들어요. 레드라고 해서. 이게 아닌 색깔 결정한 인자인데 빨간색 못 만드는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경우 그 유전자는 우리가 소문자 R로 표현합니다. 자, 우성은 열성이 아예 발현이 안 되게끔 만들기 때문에 대립 유전자를 서로 갖고 있을 때 RR, 라지 이렇게 가지고 있었으면 얘는 빨간색이 나와요. 빨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스몰 R 두 개 갖고 있으면 얘는 흰색이 나와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우리 앞에서 봤던 내용을 치면 이게 빨강이 나와요. 근데 빨강 안 나오고 분홍색이 나와요. 즉 대문자 R 빨간색 이 단백질이 흰색 색소를 못 만든 이 유전자를 100% 찍어 눌러갖고 발현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설프게 누르다 보니까 색깔이 희끄무레하게 나오는 이런 거. 이게 불완전 우성이라고 불러져요. 맨델 법칙이 잘 안 맞는 거죠. 혹은 중간 유전이라고 이렇게 불러줍니다. 중간으로 가는 거. 공우성 오른쪽에 보시는 혈액형이 대표적이에요. ABO. 자, ABO식도 그 유전자에서 결정이 되는 건데 A와 B 두 가지 형질이 있어요. 이 두 가지 형질이 O한테 우성이에요. 원래는 우열은 우열 각각 한 개씩 있는 게 맨델 할아버지가 말했던 법칙인데 지금 보니까 AB 그러니까 우성인 게 형질 두 개인가요? O 한 개. 총 3개. 근데 AB가 결합하면 또 다른 형질이 하나 나오죠. 총 형질이 4개가 나오는 거예요. 복합 형질인 것도 맨델 법칙에서 좀 예외적인 케이스고 우열일 때 우성 한 개, 열성 한 개를 이렇게 세트가 되어야 하는데 우성이 2개인 셈. 이것도 맨델 법칙에 좀 안 맞는 그런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공우성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다인자 유전. 대표적인 게 피부색이에요. 오른쪽 보시면 이거예요. 피부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3개, 4개, 여러 개가 있는 거야. 이 3개, 4개, 여러 개 인자들이 각각 언론 발현, 그러니까 스위치, 이거 1번 스위치 켜고 2번 스위치 켜고 3번 스위치 켜면은 깜장색이 돼. 1번 켜고 2번 켜고 3번 안 켜면은 좀 짙은 갈색. 1번만 켜고 2, 3번 안 켜면은 뭐 우리 살색. 3개 다 꺼버리면은 흰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개 형질을 결정하는데 한 개 유전자만 있는 게 아니라 2개 이상의 복합적인 유전자가 작용하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인자 유전이라 불러줍니다. 성연관 유전, 성병이 아니고 유전 인자가
1번부터 사람 치면 22번까지 염색체가 아닌 23번째 염색체인 XY나 XX에 올라타 있었고 성별 따라 유전 현상이 따라가는 거, 이런 것들을 성연관 유전이라고 합니다. 여성한테서만 나타나는 경우, 남성한테서만 나타나는 경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세포질 유전, 모계 유전이라고 보통 부르는 건데 염색체 관계없이 세포질 속에 떠다니는 DNA가 좀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자체적인 DNA를 갖고 있는데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질에 있다 보니까 엄마한테서 내려간 미토콘드리아밖에 못 받아요, 자손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포질 유전이라고 불러줍니다. 이제 최근 한 20-30년 전부터 이제 각광받는 연구 분야입니다. 유전자 발현 조전, 후성 유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전자로 이제 유전자 받은 대로 태어났는데 엄마 아버지 같았으면 이 유전자 발현해하고 있는 형질이 나와야 하는데 자식이 살아가는 환경이 엄마 아버지 때하고는 다르다 보니까 엄마 아버지한테서 나타나는 형질이 자신한테 유전 물질론 전달이 됐으나 발현이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이런 것을 우리가 에피지노믹스, 후성 유전이라고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러면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쌍둥이가 분명 비슷하게 생겼는데 하는 행동은 다르다? 좀 다르게 나타나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멘델의 유전 법칙이 100년, 만년 다 적용될 줄 알았더만 알고 보니까 조금씩 안 맞는 것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유전자는 따로 내려가고 그다음에 분리돼서 내려가고 이거는 거의 기본적인 개념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요. 유전이란 부모의 형질, 트레이트가 자손한테 전달되는 현상이고요. 유전자란 DNA의 일부로 DNA 중간중간에 끼어있는 거로 특정한 단백질을 코드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을 유전자라고 불러줍니다. 분리의 법칙, 그런 유전자가 부모대에서 자식대로 내려갈 때 세트로 이렇게 쌍으로 있는 유전자 중에서 한 개가 내려가더라. 두 개 통으로 다 내려가는 게 아니고. 독립의 법칙, 이런 세트가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을 때는 따로따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한 개만 떼가 내려가는데 1번 따로 떼서 내려가고 2번 염색 거 따로 내려가고 3번 염색 거 따로 떨어져서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다 내려가더라. 4번 항상 적용되나? 그렇지 않더라. 예외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 하지만 멘델의 유전 법칙은 기본적으로 대체로 잘 맞는 편이다. 그래서 이제 어떤 대장균은 장출혈성 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시다. 실제 그런 세균이 있어요. 스트레인 중에서. 부모대의 대장균이 분열하면 자손 대장균은 부모대가 가지고 있는 장출혈성 요인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이유인즉 대장균 같은 세균은요, 뭐 유성생식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가 툭 떨어져갖고 두 개로 나뉩니다. 엄마가 갖고 있던 그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는다는 뜻이라. 그래서 그 부모대가 갖고 있던 장출혈성 요인을 인자를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그러면 부모대하고 자손대의 대장균은 모두 장출혈성 요인을 갖고 있게 되고요. 이렇게 하고 수가 쫙 늘어나면 사람한테 굉장히 위험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유전에 대한 개념을 우리 미생물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하나의 예시가 됩니다. 자, 이걸로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 또 봅시다.